아버지, 정말 노망나셨습니까? 87세의 애라니요. 그 꽃뱀 같은 여자한테 속아서 집안 망신 다 시킬 거예요? 그 여자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돈 보고 접근한 거잖아요. 8천억이 장난인 줄 아세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50살 어린 여자랑 이런 투잡한 일을 벌이세요? 이건 엄마에 대한 배신이에요. 저는 87세의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세상은 저를 노망난 영감이라 불렀고 자식들은 저를 배신자라며 저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나이에 아이가 왜 필요하냐고, 젊은 아내가 재산을 노리고 속인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평생 키워온 세 자녀 대신 핏덩이 같은 이 아이를 선택했는지, 왜 8천억 유산을 둘러싼 전쟁 끝에 피부치들과 절연을 택했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흔한 미담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제 모든 것을 걸고 내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들려주세요. 좋은 글로써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자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해요. 2023년 12월 25일 성탄의 종소리가 온 세상을 축복하던 그날 아침, 서울 성북동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제 저택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독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300평이 넘는 대지 위에 세워진 웅장한 대리석 성체. 담장은 요새처럼 높았고 정원의 소나무들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담장 안을 천국이라 여겼겠지만 그날 아침 제가 느낀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호화롭고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제 나이 85, 거울 속에는 굴곡진 한국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통과해온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미술계의 거장, 20개 전설이라 불리며 제 그림 한 점이 200억 원에 낙찰되었다는 소식이 어제 오늘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자산 가치 8천억. 숫자로만 따지면 저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숫자들이 제 빈속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식탁에는 8개의 의자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자의 주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낡은 시계추가 움직이는 소리만이 텅 빈 다이닝 룸을 채웠고 가정부가 차려놓고 간 식어버린 미역국만이 제가 오늘 생일을 맞았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넓은 식탁의 끝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국물 한 모금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성공시킨 자식들입니다. 큰아들은 강남에서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장이고 둘째 아들은 월스트리트 출신의 잘나가는 금융가이며 막내딸은 IT 기업가의 아내로 사교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가 평생 붓을 꺾지 않고 밤잠을 설쳐가며 그림을 그린 이유, 그 지독한 가난을 뚫고 8천억이라는 부를 일궈낸 이유는 오직 하나, 내 자식들만큼은 돈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한 순간 역설적으로 저는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무한한 현금 인출기이자 언젠가 자신들에게 돌아올 거대한 유산 보따리일 뿐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함을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맘때면 형식적인 연락이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바빠서 못 가요. 대신 비서편에 좋은 선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흔한 메시지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저는 연락하지 않아도 유산은
어차피 우리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존재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죽기만을 기다리는 낡은 가구처럼 취급받는 것일까요? 오후가 되자 거실의 통창 너머로 성북동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보석처럼 빛났지만 제 마음은 검은 먹물처럼 타들어갔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죽으면 저 불빛 중 하나라도 나를 위해 슬퍼해 줄까? 이 300평 저택의 방들을 가득 채운 명작들이 무슨 소용일까?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고파서 저는 가슴을 쥐어짜야 했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전화를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늘 5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건강하시죠? 혈압약 잘 챙겨 드세요. 아,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린 빌딩 매입건 말인데요. 안부는 늘 서두였고 본론은 언제나 돈이었습니다. 제가 아픈 곳이 어딘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상속 서류가 완성되기 전에 제가 쓰러질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거울 속의 노인에게 건배하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평생 그림을 그려서 세상을 가졌는데 정작 내 손을 잡아줄 사람 하나 없구나. 사람들은 제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러워합니다. 편안한 노후를 즐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편안함은 사실상 사회적 거세와 다름없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쉬세요. 그 말은 제게 이제 당신은 쓸모없으니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세요라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열정이 꿈틀대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한 명의 남자가 살아 있었습니다. 8천억이라는 숫자에 갇혀 죽어가는 노인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생일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남은 생이 단 1년이라 하더라도 나는 나를 돈이 아닌 인간으로 봐주는 사람을 찾겠다고. 그리고 그 다짐이 비극이 될지 기적이 될지 모를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저를 몰아넣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50세 연하의 그녀를 만나게 된 시작이자 제 자식들과의 처절한 전쟁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85세의 생일이 지나고 몇 달 뒤인 2024년 봄, 저는 평소처럼 평창동의 한 한적한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베이징의 전시장과는 달리 서울의 고즈넉한 정취가 묻어나는 곳이었죠. 수많은 관람객이 제 그림 앞에서 200억짜리 예술품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지나갈 때 유독 한 여자만이 30분 넘게 한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붓터치 하나, 먹의 번짐 속에 숨겨진 여백을 마치 하찮애듯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셨나요? 돌아본 그녀의 나이는 35. 나이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 자식들보다 어린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좋아해요. 선생님의 그림엔 붓질마다 외로움이 있어요. 그 순간 80년 넘게 굳어있던 제 심장이 덜컥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수만 명의 비평가가 제 기교를 찬양했지만 제 그림 속에 감춰둔 지독한 고독을 읽어낸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대한민국 미술계의 거장이 아닌 그저 외로운 영혼을 가진 한 명의 화가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사동의 낡은 찻집으로 자리를 옮겨 집에서 내보내라고 협박했습니다.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5살 딸아이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아이를 낳고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덤덤한 고백 속에는 제가 느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버려진 자의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모하고도 아름다운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산 자락을 걷고 종로의 뒷골목을 누비며 저는 85이라는 제 나이를 잊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저는 상속해줄 돈이 많은 회장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농담에 웃고 누군가의 슬픔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보다 그녀와 나누는 5,000원짜리 대추차 한 잔이 저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것도 귀찮아했지만 그녀는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지 점심은 거르지 않았는지 매일 진심으로 물어봐 주었습니다. 만남이 길어지자 소문은 담장을 넘어 자식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6개월의 만남 끝에 저는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85세 노인이 35세 여자에게 건넨 세상이 보면 추잡하다고 손가락질할 제안이었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돈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붙었다고 해요. 저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요. 근데 당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는 2024년 10월 그 어떤 하객도 없이 조용히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리는 순간 그들이 이 행복을 어떻게 난도질할지 불 보듯 뻔했으니까요. 300평 저택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숨소리가,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2025년 1월의 어느 날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빠 될 거예요. 87세의 나이에 아버지가 된다는 소식. 의사는 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성북동의 정적은 자식들의 비명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큰아들, 작은아들과 딸이 마치 유산 상속 현장이라도 덮치듯 제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 정말 노망 나셨습니까? 87세의 애라니요. 그 꽃뱀 같은 여자한테 속아서 집안 망신 다 시킬 거예요? 큰아들이 거실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미국에서 온 작은아들과 딸도 가세했습니다. 그 여자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돈 보고 접근한 거잖아요. 8천억이 장난인 줄 아세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50살 어린 여자랑 이런 추잡한 일을 벌이세요? 이건 엄마에 대한 배신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50살 어린 여자랑 이런 추잡한 일을 벌이세요? 이건 엄마에 대한 배신이에요. 딸의 입에서 나온 추잡하다는 말은 제 가슴을 예리한 칼날로 베어버렸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제가 이 넓은 집에서 어떤 고독을 씹으며 살아왔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제 아내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돈을 노린 사기꾼 혹은 꽃뱀으로 몰아세우며 당장 아이를 지우고 집에서 내보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제가 가진 8천억이라는 숫자가 조각날까봐, 자신들이 물려받을 금고가 얇아질까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제 87년 인생은 다시 한번 거대한 전쟁터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아버지 사랑해서 여기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핏덩이를 앞세워 재산 다 가로채려는 수작이라고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아버지 사랑해서 여기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핏덩이를 앞세워 재산 다 가로채려는 수작이라고요. 저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파랗게 질린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야. 제 말에 큰아들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외로움요? 돈이면 외로움 정도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가족 얼굴에 먹칠을 하냐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상속 절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낡은 금고일 뿐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저의 건강도 저의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태어날 아이로 인해 자신들이 가져갈 8천억이라는 파이가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의 폭주가 극에 달했을 때 저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유언장을 그들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걱정하는 재산 이미 3년 전에 정리해뒀다. 8천억 재산 중 7,800억을 너희 셋에게 똑같이 2,600억씩 배분한다. 나머지 200억은 미술재단에 기부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에게는 단 1원도 남기지 않겠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에 큰아들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 여자는요? 그 애는 어떻게 키우시려고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번 돈으로 키울 거다. 돈 때문에 키우는 게 아니니까 걱정 마라. 이제 너희가 원하는 돈은 다 가졌으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오늘부로 너희와 나는 남이다. 자식들은 억울하다는 듯 성명을 발표하고 저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언론은 87세 화가 재산 때문에 자식들과 절연이라며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8천억이라는 거대한 족쇄를 풀어 던진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텅 빈 거실에서 저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유산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사람들이 우리 진심을 알아주겠네요 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세상은 저를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비로소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87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서야 저는 비로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가올 아이의 탄생,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할 짧지만 강렬한 마지막 불꽃뿐이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성북동 저택의 정적을 깨고 밝은 가정을 만들어줄 태민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87세의 나이에 다시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축복의 문장을 넘어선 처절한 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60년 전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전시회 준비로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 문턱조차 밟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제게 자식은 당연히 자라나는 존재였고 제 명성이 곧 가족의 행복이라 믿었던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이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200억짜리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 새벽 3시에 돋보기를 쓰고 분유 온도를 맞추는 늙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손이 떨려 물을 쏟고 젖병 눈금이 보이지 않아 한참 동안 헤매야 했지만 제품에서 젖병을 빨며 눈을 맞추는 아이의 온기는 그 어떤 명작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전율을 주었습니다. 기저귀 가는 법조차 몰라 유튜브를 검색하며 쩔쩔매는
87세 노인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스꽝스러운 구경거리였겠지만 제게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경건한 수행이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제 검지를 꽉 쥐던 날, 저는 처음으로 진짜 아버지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태민이의 옹알이가 시작될 무렵 미국에 있는 작은 아들에게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8천억 유산 분배 계획이 발표된 후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던 큰아들이나 독서를 퍼붓던 딸과는 다른 차가운 슬픔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원했던 건 2,600억이 아니라 지금 태민이가 누리고 있는 아버지의 오늘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늘 작업실 문을 잠그고 계셨죠. 저희가 다가가면 조용히 하라고, 나중에 놀아주겠다고 하셨던 그 나중은 저희가 40이 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위해 돈을 벌었다고 하시지만 정작 저희는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랐고,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 성공만을 쫓는 괴물이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성북동 저택의 그 거대한 벽들이 사실은 제가 쌓아 올린 외면의 벽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던 제 무지가 결국 그들을 돈에 미친 괴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태민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태민이에게 주는 이 시간들이 사실은 떠나간 세 자녀가 평생 목말라 했던 갈증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제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아이를 안아 올리는 것조차 무리라는 의사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태민이가 자라 아빠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저는 매일 사진을 찍고 일기를 씁니다. 태민아, 나중에 내가 이 일기를 읽을 때쯤 아빠는 내 곁에 없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아빠를 이기적인 노인이라 욕했지만 아빠는 후회하지 않는다. 평생 그림 속에 갇혀 살던 아빠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 준 건 너였다. 아빠는 내게 8천억이라는 유산은 주지 못하지만 아빠가 가진 모든 시간을 내게 주었다. 그것이 아빠가 87년을 살며 처음으로 제대로 한 선택이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과거의 명예도 통장의 숫자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오직 지금 내 손을 잡고 웃어주는 생명의 온기 그 자체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태민이의 미소 속에서 제 인생 최고의 결말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태민이가 태어난 지도 어느덧 반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뒤집기를 하고 제가 방 안으로 들어서면 세상에서 가장 무구한 미소로 저를 반깁니다. 아직 아빠라는 짧은 단어를 내뱉지는 못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맑은 눈망울 속에서 저는 87년 평생 느껴보지 못한 생의 환희를 맛봅니다. 제 몸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면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고 밤새 태민이의 울음소리에 몸을 일으키는 것이 때로는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의사는 이 나이에 무리한 육아는 수명을 갉아먹는 일이라며 만류합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5년일지, 1년일지, 아니면 당장 내일일지 알 수 없기에 저는 매 순간을 태민이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림도, 돈도, 명예도 아닌 오직 사랑 하나만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밤 서재에 앉아 붓 대신 펜을 듭니다.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인화하고 그 옆에 서툰 글씨로 일기를 적어 내려갑니다. 훗날 이 아이가 자라나 아빠를 기억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내 아버지는 미친 노인이었다고 비난할 때 이 일기가 아이의 방패가 되어주길 기도합니다.
태민아, 나중에 내가 커서 이 글을 읽을 때쯤 너는 아빠를 원망할지도 모른다. 왜 그렇게 늙은 나이에 나를 낳았냐고, 왜 남들처럼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했냐고 말이다. 하지만 태민아, 아빠는 너를 만나 비로소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평생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몰랐던 그 뜨거운 진심을 내 작은 손가락이 가르쳐 주었단다. 저는 나쁜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이미 성공한 채 떠나버린 세 자녀에게 저는 그저 돈을 물려주는 도구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태민이에게만큼은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쳐 사랑한 진짜 아버지로 남고 싶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8천억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내주고 아무것도 없는 핏덩이와 젊은 아내를 선택한 저를 비웃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해받기 위해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87세에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후회 없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선 제가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만약 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고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떠나버린 과거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랑입니까? 저는 선택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이 아이의 미소를 지키며 후회 없이 살기로 말입니다. 87세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이 순간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87세 아버지의 이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돈과 유산보다 더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의 사랑을 택한 거장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서사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이 인생 끝에서 남기고 싶은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해요.